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하자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감염병이 터졌을 때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오늘 발표는 저희가 하지만은 이게 그 현장에서 자료를 입력해 주신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환자를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 관계자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임상 자료를 입력해 주라고 하니까 처음엔 반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의 취재 공감해 주시고 힘들지만 노력해 주신 격리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원장님께서 효율적인 병상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임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입퇴원 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명동 교수님께서 팬데믹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특히 일요일 날 일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방지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공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지금 넘등 수도권,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 사회적 피로감 높아가고 있고 방역과 의료 시스템의 피로도 또한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폭발적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또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퇴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구 경북에서 경험한 병상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국립종합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임상 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 기준을 완화하자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 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수집한 3,060명 환자의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공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확진자를 치료해온 55개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 경과가 확인된 1,309명입니다. 4주간 임상 경과가 확인됐다는 것은 중간에 열흘만 입원을 했다거나 일주일 했다 해서 빠진 환자들이 아닌 처음 증상부터 4주 28일간 계속 완결성 있게 임상 데이터가 모인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임상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이번 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스 때와는 달리 장기화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방역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하여야 하고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해 또 방역 체계 또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외의 응급 환자나 건강 취약계층의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난 5개월여의 임상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이런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고 또한 효율적 병상관리 체계 하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자원을 집중해 치료한다면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의 경제적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사례에 의존한 대책들이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임상 데이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퇴원 기준 변화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저희 18세 이상 성인 1,3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증상 발생 7일 이내 입원했고 증상 발생 후 28일 시점까지 환자 임상 경과가 확인 가능한 경우만 포함을 했습니다. 28일까지로 기준을 만든 이유는 이런 급성 질환 환자들은 28일 정도면 이 환자가 좋아질지 나빠질지가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28일까지로 저희가 한정해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환자가 입원했더라도 증상 7일 이내에 50세 미만의 환자고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의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 사실 1.8%밖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이를 확인하고 연락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생활격리 시설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자들이 호흡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곤란이라는 건 숨이 차느냐 안 차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의료인은 추가적으로 이보다 조금 더 정밀한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환자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93% 이상이라든가 수축기 혈압이 100 이상인 환자들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0.1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50세 미만 성인 환자가 입원 후라도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 치료가 필요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후에라도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2%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조기 퇴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퇴원해서라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이를 또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또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의 전원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이제 환자가 상태가 중증으로 가서 산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0세 미만 성인이고 산소 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지난 상태에서도 산소 치료 중단한 지 3일 이상 지났다면 그 이후에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관찰한 사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가 중단된 지 3일 이상 지난 환자도 조기 퇴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임상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될 환자도 있었는데 가장 중증의 환자가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65세 이상이라든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만성 신질환, 치매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호흡곤란이 있었다든가 수축기 혈압이 100 미만이라든가 산소포화 호흡수가 22회가 초과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갈 확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